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과 반도체 고점론, 환율까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매도세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경제계 또 다른 관심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과 그에 따른 영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자본시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그리고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훈 단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외국인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오늘까지 합하면 8일째 연속 지금 팔고 있는 규모도 참 엄청나고, 이게 그것 때문에 환율도 급등, 그러니까 원화 가치도 뚝 떨어지고, 도대체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정말 떠나는 건지, CIO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해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팔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크게 보면 한국을 판다기보다는 이머징 마켓을 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자금들은 글로벌 펀드 플로우 상에서 큰 자금들은 이제 하나는 이제 연금이나 아니면은 또 국부 펀드 아니면은 이제 퇴직연금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 펀드 플로우고, 또 하나 굉장히 큰 흐름은 최근 들어서는 ETF 시장이 워낙 커졌거든요. ETF요? ETF. 우리 시장에서도 ETF가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ETF 시장이 하나의 이제 패시브 시장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 시장이죠. 패시브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머징 마켓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국제금융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연구소가. 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펀드 플로우를,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국제금융센터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 쪽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돈들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보인다. 빠지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쪽은 선진국 시장 쪽으로, 우리가 이제 MSCI 인덱스를 대부분이 이제 큰 손들이나 연기금이나 아니면 국부 펀드나 아니면 ETF들이 팔로우하는 게, 물론 이제 FTSE 지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MSCI 지수가 메인인데요. 그 MSCI에 보면 월드 인덱스 어드밴스드 컨트리는 자금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머징 쪽은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시면 이머징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네.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중남미도 들어가 있고, 터키도 들어가 있고, 남아공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안 주거든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위험해서 좀 도망가고 싶다. 그러면 위험한 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거든요. 신흥시장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게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렇습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왜 그럼 더 이렇게 많이 파느냐? 그럼 제가 보기에 하나는 중국의 이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도체 이슈거든요. 보시면 중국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정부 정책이 굉장히 좌경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보면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통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알리바바 엔트그룹이 상장할 때부터 해서 상장을 못하게 막고, 그 후에 이제 DD 추싱이라고 우버 네. 같은 공유 차량이죠. 그것도 미국에서 IPO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조사를 세게 들어가고, 마인 회장도 그때 정부 비판을 했다가 불려가고 엄청 혼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이 게임, 그다음에 사교육 이런 디지털 공간에 있는 것들을 중국이 세게 견제를 하거든요. 규제를 계속하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제가 아니고, 내년도가 시진핑이 이제 집권한 지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큰 흐름에서 보면 등소평 이후에는 집단 지도체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10년 이상 못 갖고 가게 해놨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시진핑이 깨는 거거든요. 깨고 이제 제가 보기엔 러시아 푸틴처럼 장기 독재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정부 통제가 잘 안 되는 공간들이 디지털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에 대한 규제가 세게 들어가니까 글로벌 펀드 플로우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중국 주식을 야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렇죠. 높다. 예. 그래서 미국 그 월스트리트에서도 NIS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같은 데서 당분간은 중국 IPO 안 받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해서 중국을 파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는 뭐 한국을 판다, 중국을 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자금이라고 하는 게 한국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연금에서 해외 투자를 해봤지만 예.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MSCI 에퀴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MSCI 올 컨트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들어가는 에퀴 지수를 인덱스로 하고 벤치마크로 하고 통상적으로는 뭐 선진국이냐 아니면은 이머징이냐. 그다음에 나누면 뭐 아시아 이머징이냐, 네. 뭐 라틴 이머징이냐 이 정도는 나누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랜드 중국이냐 아니면 그레이트 차이나에서 중국, 홍콩, 대만 이렇게 대만까지. 엮어서 뭐 그 정도는 들어가는데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뭔가 의구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바뀔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그래요? 정권 교체까지는. 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그 이머징에서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중국도 있지만 한국이 원래 이머징에서 비중이 제일 컸거든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중국의 A시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국이 1위가 됐는데 중국, 한국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이 빠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반도체 이슈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데 뭐 삼성전자 외국인 주식 워낙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파는 거는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 이머징을 파는 거고 한국을 파는 거죠. 근데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뭐 25%가 넘으니까.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시클리컬하잖아요. 네. D램이잖아요, D램이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근데 이제 마이크론도 보면 최근 주가가 안 좋거든요. 마이크로 듣고 그 다음에 TSMC는 파운더를 위해서 좀 다르긴 한데 거기는 굉장히 좋았다가 예. 거기도 최근에 보면 꺾여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반도체 그 우리가 얘기한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죠. 컨트랙 베이스로 하는 거. 그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수익이 계속 좋거든요. 아마 3분기에도 수익이 많이 낼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은 선행하니까 스팟 가격은 또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4분기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D램이. 그래서 이제 파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예. 그 후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후에 테이퍼링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시장은 다 본 거죠.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테이퍼링이 임박하면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냐? 신흥시장. 이머징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머징에서 또 돈을 빼는데 예. 대표적인 나라들이 라틴 같은 데가 많이 당하거든요. 라틴 예. 아메리카. 예. 근데 제가 늘 이런 방송 나오면 이게 이 뭐 기재부나 금융위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건 신경 써야 된다. 뭐냐면 한국 시장을 제대로 대접받게 하려면 우리가 이머징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머징에서 나와서 당연히 선진국으로 가야 왜냐하면 되는데. 저희가 경제 규모로 보면 네. 10위권 안에 있는데 그렇죠. 이런 나라가 이머징에 있을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제도가 보면, 아직은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제도의 이슈 얘기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원래 MSCI가 넣고 싶어 했어요. 2009년도에 우리를 넣고 싶어 해서 관찰 대상국으로 올렸었거든요. 왜냐하면 FTSE에서는 우리 선진국으로 그때 편입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몇 가지 이슈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는 뭐 외환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 아이디 이슈도 있었고 지수 사용 이슈도 있었고 등등 해갖고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지금 IMF 관찰 대상국에서 빼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요약해서 말하면 뭐 이렇게 한국의 구체적인 문제라기보단 우리가 처해 있는 판이 안 좋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창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흥 시장으로 간 돈이 위험을 대비해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크게 빠져나가고 있고 결국 한국과 중국 다 신흥 시장의 대표적인 국가니까 그 말씀 중에 이제 테이퍼링을 또 우리 이창훈 단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FRB의 지난 7월 회의 결과 의사록의 테이퍼링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좀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테이퍼링에서 FRB 입장이 좀 바뀐 게 확인이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예.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시작이 됐죠. 그러기 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좀 쉽게 좀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테이퍼링, 네.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가 0에서 0.25%로 딱 아래에 로어 바운드에 박혀 있고 예. 더 이상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그 통화 정책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국채를 매입해 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서 자금 유동성을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있죠. 예.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이제 그만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채를 1,200억 불씩 사고 있으니까 1,200억 이거를 다음 달러. 달부터는 뭐 1,000억 불만 사겠다, 800억 불만 사겠다 이렇게 그 매입 규모를 점점 줄여 나가는 자산 거죠. 매입을 줄이는 거 그걸 그렇죠. 테이퍼링이라고 그거를 그런다 테이퍼링이라고 이거죠. 하는 그런데 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FRB 입장. 예,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예. 그 FOMC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테이퍼링이 곧 개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공식 문서화돼서 나온 거죠, 의사록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가 이제 2022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월부터. 그렇죠. 예. 그 이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왔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제 2013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2013년. 예, 그렇죠. 그 이제 QE1, QE2, QE3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2013년 5월에 처음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을 우리는 개시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게 10월이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2014년 1월 들어서 테이퍼링이 즉 다시 말해서 그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거를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곧 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구나. 만약에 내년 1월에 그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10월 전에는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단기적으로 스코바에 들어왔다. 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전망에 테이퍼링이 곧 개시될 것이다라는 게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테이퍼링 하기 전처럼 자산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줬을 때 유동성만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7월 의사록에서 확인된 테이퍼링의 조기 가능성에 대해서 네. 혹시 단장님 이 네. 공표된 것으로만 보면 좀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근데 뭐 어떻습니까? 테이퍼링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현대 가까운 시일 내에 들어서서 예. 보통 이제 경기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폭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려면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갈수록 통화 정책에 의존하거든요. 돈을 풀어요. 근데 돈을 무작위로 푸는 거,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화 정책이 좋은 건 아니다. 네.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네. 그러면 이제 페드도 그렇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렇고 물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물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거든요. 생활 물가거든. 근데 물가는 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70년대와 같은 그런 소득이 올라가는 과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한 노동이라고 하는 게 별로 밸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밸류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앞서 나가 있는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임금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잘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그거는 2008년 이후에 10년 동안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우리는 뭐 물가는 안정돼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 엄청 올라가죠. 예. 그다음에 또 주가 엄청 올라가죠.
자산 버블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는 거죠. 계속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경험하지만 집값 같은 게 너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2013년도에도 맨 처음에 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그래갖고 벤 버냉키 의장이었죠 그때는. 버냉키 의장. 그분이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는데 워낙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 양반이 5월달인가 테이퍼링 얘기를 했어요. 그때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그래갖고 시장이 발작하듯이 엄청 충격받았는데 결국 9월달에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연말에 가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되게 어려운데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올해 뭐 7%, 6%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상이. 그 물가도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5% 가까이 지금. 집값도 미국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고 테이퍼링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7월 그런데 의사록에서 그 말고도 또 혹시 뭐 좀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 일단 몇 가지를 지적을 해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사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죠. FMC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지금까지의 이슈는 뭐였냐면 실업률 봐라. 실업률 5.9%다. 그 다음에 2주 이상 실업수당 받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용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개월 연속 5% 이상 올라왔단 말이죠. CPI 기준입니다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부분이 단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단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샥 자체가 실물 부분에서의 샥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거고 거기에서의 프릭션이 다시 이게 회복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7월 그 CPI 자료가 나왔을 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외에 고용 쪽의 지표를 보면 non-farm 페이롤이 당장 최근 지표를 보시면 94만 3천 건이 나왔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비농업 부분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받은 사람들이 94만 3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늘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다 빼고 했을 때 보통 평균이 25만에서 3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고용 쪽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실업률도 5.9에서 5.3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완전 그 고용을 이야기를 할 때 4%대 중후반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인플레이션 부분. 아직까지 좀 높지만 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2%는 넘어서 있는 수준이죠. 그 다음에 고용 부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재미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그 지금 많은 위원들이 내년 1월에 그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부 소수는 그 이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더 무서운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2013년 같은 그런 이른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발작, 신흥국의 발작 이런 건 이번엔 안 일어나겠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새로워요. 그거 반복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테이퍼링이 그러면 시장의 부작용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도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주춤했는데요. 막상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는 장이 좋았어요. 2014년도도 좋았고 2015년도도 좋았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가장 핫 이슈는 코로나예요. 아까 이제 신흥국 얘기할 때도 왜 그러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지냐. 그중에 하나도 코로나 백신의 격차거든요. 지금 보시면 유럽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런 거 유튜브 동영상 보면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왜냐하면 테이퍼링하고 초기 금리가 한두 번 올릴 때까지는 주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는 경제 펀더멘탈, 또 하나는 이게 돈의 힘, 유동성. 이 두 가지 변수로 움직이는데 안 좋을 때 유동성 엄청 풀어갖고 끌어올렸잖아요. 그다음에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 밸류,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돈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좀 올려도
주가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적장애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가요. 가다가 금리를 계속 올려서 예. 경제가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운 시점이 되면 예. 그때 주가가 꺾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면 중간에 덜컹거리긴 하겠지만 큰 걱정은 아니다. 아, 다만 이제 걱정이 뭐냐면 코로나가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예, 나오잖아요. 델타 지금 예, 변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변이가 나오고 코로나가 안 잡히면 경제가 정상화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인 어느 정도 덜컹거리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되겠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볼수 있네요. 테이퍼링은 네. 뭐 예. 주현수 교수님 그러면 사실 우리 관심사는 또 하나의 관심사는 우리 한국은행의 이 과연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네. 다음 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리 인상 어떻게 보세요? 그 대답하기 싫은 질문 중에 하나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예. 계실 거예요. 그 많은 분들하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지금 분위기는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반반이 되었느냐라고 예. 한다면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델타 변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부분이죠. 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재밌는 자료를 알려드리면은 예. 이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 델타 변이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4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그러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소매 판매 쪽이 될 거고 소매 판매 쪽에서도 서비스나 외식 부분 이런 쪽이 될 거예요. 예. 이와 관련된 자료가 한 가지 있는데 예.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7월 초 이제 그 델타 변이가 개시되고 나서 4.6%, 4.7% 계속 그 크레딧 카드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의 전체적인 비중이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원들께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이유는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7월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 7월에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없었으면 8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납득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화 정책이 안 좋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무차별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다가 자금을 공급해주고 특정 부분에서는 자금을 회수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자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자금을 회수했을 때 실제적으로 실물 부분에서 특히나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더 그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왜 금리를 낮췄지? 금리를 낮춘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였어. 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금리 올릴 때 그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소상공인들 소매 판매 위축을 금리 인상이 더 어렵게 만들 그런 거지만 정부는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한국은행도 아마도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결정의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은 마음 아닐까. 그래서 다음 주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전문가들이 좀 있던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글쎄 뭐 저는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푼다고 해서 뭐 나아지겠어요? 제가 이 시장에 30년 있었는데 예. 전통적으로 옛날엔 그런 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을 풀면 그렇죠. 영향을 미쳐 근데 작용을 이제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비전통적인 뭐 통화 정책. 사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도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돈 풀어서 좋아진 게 뭐가 있지? 돈 풀어갖고서는 집값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해서 자본시장 자산 인플레가 엄청나게 생겨서 이 부의 양극화는 무지하게 심화됐고요. 돈 풀어서 고용이 좋아진 거는 미국 10년 동안 돈 풀어서 겨우 마지막에 좀 좋아졌거든요. 유럽은 돈 풀어도 뭐 나아진 것도 없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지금 돈 푼다고 해서 과연 그게 이 중소 자영업자한테 뭔 도움이 될까? 그리고 차라리 그분들한테 정책 자금을 이렇게 뭐 저리로 준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무차별적인 통화 정책이 아니고 타겟팅하는 게 더 피해 있을 것 계층에게 같고. 또 특별히 그리고 지원하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머징이라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미국이 테이퍼링하거나 금리를 올리기 전에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글로벌리 달러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달러가 나간다. 달러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이머징 통화는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남미는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환율도 막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미는 금리 인상을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하고 환율이 막 있습니다. 오르고 그래서 있으니까. 보통 미국이 테이퍼링 워닝을 주면 미리 우리가 준비를 좀 하는 게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낫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50bp 낮춰갖고 1% 이하로 떨어뜨렸는데 저는 그게 무슨 경기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전 특히 우리나라처럼 네. 내수 위주의 경기가 아니라 수출 주도형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뭐 자산 버블만 가속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뭐 미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흥국에서 지금 환율 걱정을 많이 하니까 요즘에 환율 굉장히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파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도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는 게 단장님 생각인데 이미 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계속 지금 뭐 다양한 방식으로 올리고 있다면서요. 한국은 기준금리 안 올렸는데. 예. 이게 금리를 안 올린다고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고 네. 다른 금리들이 조정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예. 뭐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라든가 담보부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 식으로 그 가이던스를 주는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물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1년물까지는 금리가 꽤 올라간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시그널을 줬었단 말이죠. 시장에다가 금리 인상할 거야, 인상할 거야. 이거 8월이 돼도 놀라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거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장은 또 그거에 따라서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존재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어떤 식으로든 뭐 컨센서스는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 중에서 물론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연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는 텍스트북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얼마나 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올려야 것이죠.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네.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25bp를 올려가지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거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2014년, 2015년 이때 당시를 보면 금리를 올렸었단 말이죠. 예.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리의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잡아줄 거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5%포인트 정도 인상해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좀 더 올려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올려야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건 이제 상당히 퀘션 마크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그 것인가도 부작용.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단장님, 이 네. 테이퍼링의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자산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벌써 지금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계속 하니까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가 오른다면 좀 이렇게 중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 이런 때 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요? 자산 운용 측면에서 본다면. 글쎄요, 뭐 지금은 좀 쉬어가는 게 좋은 타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갈 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늘 어느 정도 오르면 우리가 그걸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스닥 100 지수가 10배 올랐어요.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지금까지도 보면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게 쭉 이렇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 올라가다 덜컹거리다 또 올라가다 덜컹거리다. 그래서
변수는 코로나인데요. 코로나가 코로나. 아니면 지금 덜컹거릴 땐 좀 쉬었다가 네. 그다음에 저는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다시 올라간다고 봐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그렇죠. 심하느냐 예, 이거 경제가 때문에요. 이제 정상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네. 주현수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번 8월 다음 주인데 어떻게 해야만 이 시장 안정과 경제 이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굳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실제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조금 너무 빠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물론 네. 부동산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FOMC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에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합니다.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테이퍼링 과정에서 그러면 부동산 쪽의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사들이고 있는 국채와 MBS 중에서 MBS의 축소 비중, 매입 규모를 더 빨리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지금 의사록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그거를 접근을 하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리스키하게 다가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8월이 이제 조금 바람직하지 않게 우리 주 교수님 보시네요.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알겠습니다. 당장보다는 뭐 10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장 문제 두 분 모시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그리고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